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하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들이 아마도 전달이 잘 안 될 거라고 믿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여라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 또 잘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 벌써 5주차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퀴즈라든가 쪽지, 퀴즈에 대한 쪽지를 메일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쪽지로 다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보내주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는 그 쪽지에 대한 부분들은 1강 첫째, 둘째, 셋째 시간이 끝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쪽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한 첫째 시간 강의 끝나고 둘째, 셋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저도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제대로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강의가 3시간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주결 인정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5주차 강의는 실제 제가 이게 지금 보면은 5장의 그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건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은 상당히 또 중요도를 더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일이 다 워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아주 빠져서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 바라고, 또 중요한 건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 보면 168쪽에 나오는 환경 오염에 기인하는 유독물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을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이 환경 오염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도저히 없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경우는 우리 자동차에 대한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수질 오염이랄까, 또 농약, 잔류농약, 토양 오염, 이런 것들 전부 합쳐가지고 이 환경 오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환경 오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면은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시작해가 환경 호르몬이다, 생체 내에서 우리 생리 호르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리적인 어떤 그 활성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HACCP 해습에 관련되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이 깊이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에 보면은 해습이라는 것은 원료를 가져와서 제조 가공을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사람이 섭취될 때까지 모든 그 각각의 단계에서 가지고의 어떤 그 위해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원료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인 중금속이라든가 또 아니면 화학적인 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연 안전한가, 우리 사람이 섭취했을 때에 어떤 그 위해를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가, 농도가 낮든가 아니면 개체수가 적은가, 이런 것들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시험 성적표라든가 검사 성적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해석을 쭉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보면 이 환경오염 물질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성인 물질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환경오염 물질의 생물 농축과 먹이 연쇄, 이렇게 해서 이 생물 농축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를 봤을 때 바이오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바이오라는 게 생체라는 뜻이죠. 그죠? 아니면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축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농도고, 그죠? 그래서 생물이 이제 농축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생물에 의해 특정한 원소 또는 화합물이 선택적으로 섭취, 흡수, 저장되어 농축되는 현상이다. 즉 환경오염물의 생물 농축은 식품을 오염시키고 독성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생물 농축은 자연계에서의 물질 흐름의 동적인 평형 상태인 먹이 연쇄, 즉 푸드체인을 통해서 더욱더 정폭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굉장히 길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 도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환경오염물 중에 뭐 여러분들한테 귀에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살충제 성분인 뭐 DDT라든가 BHC라든가 뭐 PCB라든가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농축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섭취했는 작은 어떤 생물체를 사람이 계속적으로 농축시켜서 먹었을 때는 아주 정폭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어떤 배류를 식품을 섭취할 때에 아주 적은 미량, 물 속에서는 아주 미량이었지만 실제 고농도로 농축이 되어서 지방 축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 속에 들어있는 수원 성분입니다. 그러면 0.0005 ppm입니다. ppm이 뭡니까? parts per million이라고 그래갖고 100만 분의 한 조각이라는 얘기죠.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의 적은 수원양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100배가 농축이 되어집니다. 농축이 되어지면 이 100배가 농축되어지는 것이 0.05 ppm이 되어지고, 이 0.05 ppm이 또다시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이 섭취를 하게 되면 또 10배가 농축이 되어서 0.5 ppm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농축이 되고, 또 이것을 먹는 동물의 또 플랑크톤이 또 농축이 되고, 또다시 작은 물고기들한테로 먹혀 들어갈 때는 10배가 농축이 되어지고,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 큰 물고기에서 사람, 이렇게 될 때는 결국은 최초의 양은 0.0005 ppm이었는데 사람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500 ppm만큼의 그 생물 농축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의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물 속에 이러한 어떤 생체 어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수원과 같은 중금속은 사람 인체 내에서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결국 뭐라 그럴까요?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나바다병이라든가 뭐 이따이따이병 이런 것들도 오염 물질이 이 생물 농축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환경오염에서 기인하는 유독 성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PCB 이제 사건이 있어. PCB는 뭔가 하면은 폴리클로로비페닐이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미각류 사건이라 그래갖고 일본의 가네미사에서 쌀기름 쌀겨에서 기름을 뽑을 때에 그 열매체로 PC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이 어떤 중간 매체로 사용을 했는데, 이 담기는 가스 스테인리스 관에 구멍이 새어나와서 결국은 이 미각류에 혼입이 되었고, 이 미각류를 섭취한 가정에서 그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약 14,000명 정도 이상이 신체 어떤 이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피부병이라든가 뭐 간질환이랄까 또 뭐 신경장애라든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68명은 증세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방에 닭이 한 100만 마리 정도가 중독되어서 그 중에서 7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내가 지난번에 곰팡이독에서 아플라톡신의 곰팡이독에서 보면 진균독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아플라톡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도 보면은 브라질산 땅콩박에서 그걸 먹은 뭐 영국의 칠면조가 뭐 700만 마리에서 뭐 1000만 마리 정도가 떼죽음을 당했다 얘기했잖아. 그죠? 그처럼 이렇게 동물이 이제 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3대 어떤 그 3대 수질 오염 사건의 하나로 이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PCB는 대기 B점 녹는 어떤 그 B점 이렇게 그 기화되는 점이 높아요. 그리고 불활성되어 있고 산알칼리, 산화제 등의 아주 뭐 내열성이라든가 내염성이라든가 내약품성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PCB를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섭취했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중독 증상은 피부 발진, 뭐 간 질환, 또 아니면은 뭐 신경장애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 PCB 자체가 어떤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체의 어떤 그 지방 조직에 침착이 되었고 배설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만성적인 그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 사건, PCB 중독 사건 보면은 또 여러분 PCDD 해가지고 폴리염화디벤조 다이옥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이옥신은 폴리클로로모 다이옥신 이렇게 돼서 이 다이옥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 이거는 화학적으로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물질 자체가 비교적 안정하고 발암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세계기구에서 정해놨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형아를 낳는다든가 기형아 유발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독성이 대단히 강한 지상 최악의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옥신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사용되어 지금도 뭐 유산이라든가 사산 또는 기형 등의 후유증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은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 자연계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다이옥신 자체가. 근데 이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 물질인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화학 물질 중에서 특히 어떤 그 석유 화학 제품인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그 다음 유기염소계 농약, 유기염소계, 염소Cl, 염소계 농약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들을 이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8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각할 때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농약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은 여기 나옵니다만 석유화학 제품의 일상생활에서 배제할 수가 없지만 특히나 이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는 염화비닐, PVC라든가 PVDC, 염화비닐리덴 등의 염소가 들어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고 폐기 처분한다든가 또 불완전 연소를 시키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850도 이상의 아주 고온에서 태워버리면 다이옥신과 같은 것들도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850도 이하에서 소각할 때 토양이라든가 대기오염을 발생을 시키겠죠. 집진기의 온도를 200도씨 이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먼지라든가 발생되는 어떤 거 소각할 때 난 연기와 같은 것들의 온도를 200도씨 이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이 물질 배출을 이 다이옥신의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각 온도를 뭐 300에서 한 600 정도로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다이옥신이 발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소각로 이 태우는 소각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이옥신의 발생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젖은 비행 쓰레기를 태울 때라든가 불을 끌 때에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피해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뭐 오염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일반 혹은 뭐 특정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또 이 소각장과 같은 인근에는 실제적으로 이거 인가가 있는 데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소각장과 같은 것들을 실제 저기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다이옥신의 구조와 유사한 화합물입니다. 보면은 디벤조 파라 다이옥신, 뭐 2378 4 염화 디벤조 파라 다이옥신, 그 다음에 벤조퓨란, 이러한 것들이 다이옥신의 구조와 비슷한 그런 구조를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물질에서 원폭 실험이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소, 핵원료 처리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뭐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뭐 이렇게 그 화재 사건, 뭐 터진 사건이라든가 일본의 방사선 누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제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료수라든가 또 이 오염된 물로서 농사를 짓는 농작물이라든가 축산물 및 수산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방사성 물질은 그 핵종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흡수되고 침착되고 농작물이라든 축산물이라든 수산물에 침착되고 배설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하여서 여러 장애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미치는 어떤 그 장애로면은 오염된 식품의 경우 만성적 장애가 대부분이고, 주요 장애는 뭐 탈모라든가 눈을 자극한다든가 뭐 암을 발생시킨다든가 세포분열을 억제시킨다든가 백혈병이 생긴다든가 생식이 불능된다든가 하는 그 염색세가 파괴되고, 이러한 어떤 이상 증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식품하고 관련된 실제적인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스트론튬 90 같은 게 있는데, 이 실제 스트론튬 90이라든가 세슘 137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그 방사선을 이렇게 약간 피폭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사선을 조사시켜서, 이게 또 나옵니다만, 방사선을 조사시켜서 우리 어떤 거 뭐 싹이 난다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인다든가 해서 이 방사선을 조사시키는 가공식품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어떤 표시사항에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삼각형 방패와 같은 노란색으로 되는 그런 표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론튬 90과 같은 것들은 베타 선을 내게 되고, 이 유효 방광기는 뭐 6,400일이 되는데, 표적 조직은 뭐 뼈, 백혈병, 조혈기능 장애, 골수암 이렇게 되는데, 이 스트론튬 90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 이러하게 그 작용을 하지만 실제 식품에서 어떤 밤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파라든가 이게 것들이 싹이 난다든가 벌레가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하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방사선을 일정량, 아주 작은 양이겠죠, 조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슘 130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그 방사선의 종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도 131로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데 뭐 7.61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이제 장애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1986년인가요? 그 세계 식량농업기구 이제 FAO에서 음식물의 국제 무역에 적용하는 잠정적인 방사능 기준이라 해갖고 이 세슘 137과 그 다음에 스트론튬 90을 모든 식품에서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유라든가 유가공품에서는 뭐 얼마 이래가 허용 기준치 양을 설정을 해서 그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고 FAO에서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11년에 일본 그 도후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발생으로 쓰나미 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가지고 방사선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결합 물질이라고 그래갖고 엔도크라인 뭐 호르몬 혹은 엔도크라인 디스럽터라고 그래갖고 이게 결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분비 결합 물질의 어떤 개념이라면은 생명체의 정상적인 뭐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합성 혹은 자연 상태의 화학 물질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 호르몬이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환경으로 이거 어떤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생체 내에 들어와서 우리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을 항상성의 유지, 항상성이라는 것은 호메오스테시스를 항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pH가 7.35를 유지한다든가 체온이 뭐 36.5도를 유지를 한다든가 산화알칼리 평형, 체온, 체내의 그 수분 함유량 이러한 것들을 항상 똑같은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항상성이라는 것인데 이 항상성 유지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항상성 유지를 파괴를 하는 또 간섭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분비 교란 물질들은 석유화학 물질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뭐 할 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비스페놀 A라든가 애기들 우유병 같은 경우, 젖병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스페놀 A가 없다. 무 BA 제품 이렇게 둡니다. 그럼 비스페놀 A라는 것은 바로 그 비스페놀 A가 들어가는 어떤 우유 젖병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유를 담아 가지고 애기들한테 먹을 때 그 용기에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이행이 돼서 그걸 애기들이 섭취를 함으로 해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애기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스페놀 A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절대로 젖병을 쓰면 안 되고 우리들이 쓰는 어떤 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그러한 것들도 연포장 계통은 대체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과연 허용 기준치 안에 만들어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그 용기 같은 거, 포장재 같은 걸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소제 같은 거. 가소제는 뭔가 하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잘 이렇게 모양 성형이 잘 되게끔 잘 늘어났다 굳어졌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첨가물입니다. 가소제, 플라스틱 물질, 뭐 농약류, 중금속, 식품 첨가물, 뭐 기타 뭐 식물 유래 호르몬과 같은 것들이 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약 한 142종류 정도를 일본에서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분비 교란 물질 특징해 가지고 내분비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극미량으로서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기타 B, C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고 내분비 교란 물질의 종류는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이 선정해 있는 건 약 67종이지만 일본에서는 142종 정도의 가소제라든가 플라스틱 외 물질을 교란 물질로의 종류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는 이 가소제 종류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에 잘 이렇게 모양 성형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분비 교란 물질의 종류 해가지고 환경오염 물질, 다이옥신, 퓨란 물질, PCB 종류, 벤조 알파피렌이라든가 벤조피렌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벤조피렌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식용유지들을 아주 고온에서 볶아낼 때 벤조피렌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류와 같은 것들은 실제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은 착유량은 많지만 발암물질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좀 덜 볶는다든가 아니면 들깨 같은 경우에도 뭐 생들깨를 착유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환경오염 물질이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왔는데 우리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그런 물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페놀주,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살충제 종류들 여기 있네요. 이 살충제들은 또 최근에 와서는 달걀의 어떤 그 달걀 껍질에서 용출되고 달걀에서 용출됐다 해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왔었죠. 그게 동물 사료에 들어간다든가 그 뭐 동물들의 어떤 그 진드기라든가 그 어떤 그 동물들을 뭐라 그럴까요? 야생
어떤 그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살충제를 뿌려줌으로 해서 결국은 거기에 달걀에 묻어서 달걀 껍질 난각이 살충제 성분이 나가지고 한 2, 3년 전에 벌컥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죠. 절대로 넣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다음 플라스틱 가소제는 바로 플라스틱이 모양이 잘 성형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가소제 같은 거,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내분비 결합 물질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프탈레이트는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이 제품, PVC 제품 제조할 때 특히나 가소제로 첨가되어 가지고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되도록 한다든가, 뭐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가정용 바닥재라든가 또 알루미늄 호일, 식품 용기에 인쇄된 잉크 등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위험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약 6종류가 정도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실험동물에게서 폐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수컷 쥐의 정소를 위축해서 생식 기능을 저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분비 결합 물질에 작용해서 호르몬이 체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호르몬의 합성, 분비, 표적 장기로 이동, 또 표적 장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수용체 결합 및 유전적 발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서 이 결합 물질 작용을 했을 때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은 호르몬이 합성되고 내분비되면서 호르몬이 방출되고 표적 장기로 혈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타이록신 호르몬이 간다면 우리 몸에서 체내 어떤 것 뭐라 그럴까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호르몬의 작용이라면 내분비 결합 물질들은 이런 것들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합성 저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안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는 내분비 결합 물질의 개척법, 측정하는 방법과 생물에 미치는 농도 평가 방법을 이제 개발하고, 두 번째는 체내에서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고, 셋째는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이나 사람의 정자 감소 실태 등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지표로는 용존산소, 디솔브드 옥시전, 용존산소,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많으면 건강한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은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고 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고 pH, 부유물질, 질소화합물, 페놀류 이러한 것들은 전부 수질오염의 어떤 지표로 삼는데, 물속의 어떤 생물학적 좀 전에 말씀드린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용해된 산소가 많다는 것은 결국 물의 어떤 부패를 시키는 유기성 물질이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에는 물속의 어떤 오염 물질이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산화를 받아가지고 무기성 산화물과 가스가 되는데 필요한 이 산소 요구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것들이 높을수록 어떤 생물학적인 경우는 하천이나 호수, 바닷물과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현기성 발효가 일어나게 되겠죠. 화학적 물질 산소 요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수질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질의 산화 가능 물질이 이제 산화돼 가지고 주로 무기성 산화물하고 가스로 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화제에 대응하는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어떤 수질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pH 농도와 같은 경우에 보통 수소이온 농도는 가장 어떤 우리 음료수로서 적당한 것은 중성 부분이 되겠는데 5.8에서 8.5 정도를 보통 수소이온 농도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물질은 보통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물질을 현탁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탁 물질이 많으면은 이런 것들이 덩어리에서 모이면 온이가 되어진다. 이런 온이가 되어지면 결국 유해가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질소는 아질산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소 함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질소 함유과 같은 것들도 만약에 많이 들어있다면은 어떤 그 수질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페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페놀도 아마도 그 1980년대에 대구 구미공단인가 거기에서 페놀 유출, 대구에 그 수돗물에 페놀이 유출된 사건이 있어가 그 당시에 뭐 수돗물을 먹었는 임산부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유산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수질오염 사건의 우리나라의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공장 폐수 같은 데에 이 페놀류가 들어있고 또 악취도 나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페놀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수질오염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질오염의 지표는 여기 지금 영존산소량부터 시작해서 페놀류까지, 물론 어류의 뭐 미디움 톨러런스 리미트치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공장 폐수에 의한 어류 치사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